국민들이 보기에는 왜 일본 정부 편에 들지 한국 정부가? 그럼 한국의 여당하고 야당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그렇죠. 이게 왜 남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이러고 있냐. 이명박 정부가 문제가 많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이 요구하니까 했잖아요. 그럼 윤석열 정부는 지금 할 자세가 돼 있냐라는 거. 이렇게 80 몇 %, 6%가 반대를 방류를 하는데 의지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명박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명박도 못하다.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다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관계가 제일 중요해. 미국하고 틀어지면 안 돼. 절대 안 되라는 이제 친미 원리주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원리주의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 딱 맞게 골라드리는 경향시소, 시사소믈리에 임지선입니다. 지난 23, 24일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과연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온 것은 아닌지 해양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늘은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오염수 방류 문제를 수년간 추적해온 뉴스톱 김준일 대표 모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전에 경향신문에 있었고 네, 지금은 팩트체크를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잘 제대로 못하고 있는 뉴스톱의 대표이자 요즘은 방송에서는 수석 에디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표로 나가서 계속 정부를 까니까 회사에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수석 에디터로 나오고 있는 김준일입니다. 저의 바이스였습니다. 바이스. 예. 제가 일단 급 분위기를 전환해서 우리 한번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2020년에 원래 도쿄올림픽이 열리기로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도호쿠 대지진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을 하고 방사능이 유출이 된 것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2011년에.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냐 도대체. 특히 이제 거기는 주로 경기는 도쿄에서 열렸는데 일본 정부가 일부 경기를 일부러 이 지역 근처에서 이제 센다이 경기장이라고 후쿠시마현 바로 위에 있는데 여기서 열고 그때 아마 축구 경기가 아마 그 8강전인가가 아마 잡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여기 안전하냐? 그러면 선수는 안전하냐? 우리 응원단은 안전하냐?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리고 각종 이제 괴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이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이제 많이 퍼지니까 그래서 제가 제 소속됐던 뉴스톱에서 5명이 갔어요. 7박 8일 동안 7박 8일 동안 가고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측정을 했냐면은 도쿄의 나리타 공항에 내려가지고 렌트를 했습니다. 차를. 예, 이제 봉고차, SUV 같은 거를 렌트를 해가지고 장비를 한국에서 가져갔어요. 방사능을 측정하는 장비를 가져가가지고 이거를 차에다가 달았어요. 차에다가 다른 다음에 이게 방사능을 측정함과 동시에 GPS가 기록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도쿄부터 올라가가지고 이 후쿠시마 지역을 7박 8일 동안 다 돌아다녔어요. 주요 도로를 돌아다니면은 방사능이 이제 남잖아요. 기록이 남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위험한가, 어디는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하고 중요 포스트에서는 내려가지고 이제 실제 측정을 했고요. 가장 가까운데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사실 원래는 원칙적으로 못 들어가는 데인데 그냥 쓱 들어갔는데 후쿠시마 1원전이 폭발한 데 한 4km 정도 떨어진 데에서 내려가지고 폐가죠. 거기는 이제 사람이 못 살고 그러니까 소개된 지역인데 다 이제 이주를 했죠. 거기에 가서 측정도 하고 그리고 거기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 등등 만나가지고 그래서 기사를 저희 팀이 15개를 썼어요. 시리즈로. 15개 써가지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각종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다 썼다. 그 이후에도 제가 이게 관심이 많으니까 계속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쨌든 굉장히 준 전문가에 가깝게 역사적 맥락까지 좀 제가 많이 아는 편이에요. 그 당시에 그 4km 떨어진 그 지점에서는 방사능이 굉장히 높게 나왔나요? 매우 높게 나오죠. 그 측정기가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GPS가 달린 거는 경보음이 없는데 이렇게 측정하는 경보음이 있어요. 차에서 하다 보면 삐 소리가 그냥 들립니다. 도로에서 삐삐삐 여기는 위험한 데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못 사는 데예요. 가면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 10km 정도 그 원전에서 터진 데서 10km 밖으로 나오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도 어쨌든 일본 사람들 사는 데잖아요. 그렇죠, 본인들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청소도 하고 이제 방사능도 씻겨 나가거든요. 이게 제가 갔을 때가 2019년이니까 8년이 지나고 원전이 터지고 8년이 지나고 오니까
웬만한 데는 다 됐는데 그 원전 근처는 여전히 위험하다. 뭐 이 정도가 팩트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문제되는 거는 오염수 이 문제인데 이거는 왜 우리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를 하는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2011년에 이제 쓰나미가 덮치면서 이제 됐잖아요. 이게 정확하게는 원전이 4개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된 게 1원전인데 원전이 여기 있으면은 뒤에 산이 있었어요. 산 여기에 발전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전을 식히는 냉각수를 여기서 공급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거였는데 이게 쓰나미가 올 줄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 정도 높이로 올 줄을 몰랐는데 이 쓰나미가 이 발전소를 덮쳐가지고 전기 공급이 끊겼고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되는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되고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연료봉이 있잖아요. 연료봉이 있는데 이 연료봉이 겉에가 이제 쌓여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항상 이제 습식으로 이제 냉각을 하는 습식 냉각을 해서 물에 담가서 이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끓기 시작했고 이게 여기서 수소가 나와요. 수소가 나와가지고 천장 위에 수소가 쫙 찹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화약고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결국 터졌어요. 이게 버티지 못해가지고 문제는 이게 이제 다 녹아내렸어요. 이 연료봉이 겉에가 이제 안전하게 쌓여 있어서 물에 담그는 방식으로 냉각을 했는데 이게 다 녹아내리면서 이게 거의 곤죽이 됐고요. 일부는 잔해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2011년 이후에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2051년에 이거를 방류를 마친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름부터. 2051년에 이거가 방류가 끝날지 안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일본은 모르느냐? 끝난다 그랬는데. 일본의 희망사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데브리라고 해요. 잔해. 이거 왜 지금 거기다 그 잔해를 두고 있을까요? 못 치우니까 두는 거예요. 왜 못 치우냐? 사람이 접근 불가능한가요? 죽습니다. 그냥 사람이 가면은 죽어요. 몇 분 안에 죽어요. 방사능 때문에. 사람이 못 가요. 그래서 일본에서 생각을 했던 게 우리 로봇으로 이거를 한번 치워보자 생각을 했어요. 로봇이 갔어요. 로봇 어떻게 됐나요? 고장났어요. 몇 분 만에. 방사능이 너무 세가지고.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치워야 되지? 그래가지고 긴 집게를 만들었어요. 한 20m짜리 집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집게로 그 데브리 잔해들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막 박수를 칩니다. 과학자들이. 우리가 드디어 이걸 들었어. 움직였어.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은 2050년에 이 데브리들을 핵폐기장으로 옮긴다는 거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지금의 일본의 기술력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2023년부터 2051년까지 방류를 하면은 28년이잖아요. 28년으로 끝났지. 이게 50년이 됐지. 100년이 됐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28년, 30년만 방류를 한다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오염수의 양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몇 년이 될지가 알 수는 없고, 물론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험도는 점점점 감소를 해요. 근데 뭐 핵 종류마다 다 방사성 동위원소마다 다 반감기가 다르긴 하지만은 길면 100년 가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버린다고 버릴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이 오염수는 방류된 오염수는 일본 정부는 이걸 처리수라고 아예 용어 자체도 다르게 부르길 원하는데 그게 과연 안전한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우리가 지금 근본적인 의문은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제 그 핵 원자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열은 계속 납니다. 얘들은 열은 계속 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에 어쨌든 지하수가 흘러요.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이 됩니다. 근데 지하수만으로 안 되고 이게 또 폭발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물을 부어요. 바닷물을 퍼다가 이제 물을 부었어요. 근데 지하수가 처음에 몇 년 동안은 그냥 바다로 다 흘러나갔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초반에 다 나갔다. 진짜 제일 위험한 거는 한 3, 4년 동안 다 나갔다. 그때도 문제 없었는데 왜 문제가 지금 문제냐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일본 정부가 그래서 벽을 만듭니다. 차수 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물이 바다로 바로 못 나가게. 이거 세멘이라고 하죠. 이제 콘크리트 벽을. 세멘 오랜만에 듣습니다.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퍼올려요. 그래서 여기 뒤에 탱크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다시 저장해 놓는 방식입니다. 하루에 이게 많이 나올 때는 180톤, 그러니까 매일같이 180톤까지 나오고요. 지금 한 100톤 정도 나와요. 100톤이나 한 80톤 정도 나와요. 물이 양이 줄었어요. 자, 그렇게 매일같이 180톤, 100톤인가 정도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쌓인 게 137만 톤.
이거 원래는 올해 여름에 방류를 하는 이유가 여름에 꽉 차기 때문에 이 탱크 시설이 더 이상 저장할 수 없다. 예, 그렇지만 내년 봄까지 저장할 수 있게 이미 늘어났어요, 일단. 근데 이것도 일본의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게 탱크 더 늘리면 됩니다. 그렇죠. 더 지으면 되는데 사실 그들은 경제적인 논리에서 더 이상 못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지으면 돼요. 그리고 네. 이게 반감기가 핵심 동위원소들의 반감기, 특히 이제 그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12년 정도 이제 반감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시민사회단체 얘기하는 거는 12년이라도 좀 보관을 해라, 더. 그러면 이게 줄어들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서 쌓인 거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죠.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오염수가 어느 정도나 위험한지 네.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가요? 네,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걸 지금 IAEA랑 그리고 또 우리 정부도 가서 그걸 보러 간 거잖아요. 그럼 네. 그걸 과연 우리는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일본이 이 오염수가 이제 감당이 안 되잖아요. 137만 톤까지 불어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생 바닷물을 퍼붓지 않아요. 네, 그럼 뭘 퍼붓나요? 오염수를 다시 부어요. 오염수를 오염 다시 또 부어요? 네, 또 부어서 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탱크가 1000개가 있어요. 지금 그 안에 거기에 네. 저장된 게. 알프스 얘기는 좀 뒤에 하겠지만 알프스는 원리는 필터를 28개인가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서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됐는데 이거 또 이제 합니다. 또 해서 또 걸러요. 그러면 농도가 그렇게 여러 번 돌리면 좀 농도가 줄어드나요? 위험도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몰라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네. 이게 균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고요. 실제 알프스를 돌려봤는데 일본 도쿄전력도 얘기를 한 게 2020년쯤에 성분 분석을 해봤더니 네. 다 안 걸러졌더라라고 하니까 아, 우리 그러면 더 잘 걸러볼게 얘기를 이미 그런 한 전력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정말 다 균질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검증을 하려면은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1000개 중에 탱크 1000개 중에 100개 정도 뽑아가지고 여기에서 다 비슷하게 농도가 비슷하게 안전 기준을 이하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렇죠. 정도면은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그래서 다른 방송에 나와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믿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깨끗한 것만 딱 보여주고 일본이 이거를 네, 했는데 이걸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일본에서 이미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나오기 네. 심각했어요. 이제 이거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언젠가는 이거 이제 방류를 그렇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2015년에 IAEA가 보고서 이제 다이치 이제 원전 사고 보고서를 내면서 권고를 합니다. 일본에. 네. 예. 뭐라고 하나요? 해양에 방류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골머리 썩지 말고 먼저 IAEA. 약간 짜고 치는 구수도 이런 느낌도 좀 나지 않나요? 자, 국제 원자력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한 평화적 이용을 하는 나라들 한 200개 국가가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원자력을 안전하게 우리가 이용을 할까 이런 거를 하는 건데 한 나라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이 나라는 IAEA의 분담금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내는 국가예요. 네. 핵 산업은 일본에서 다 죽게 생겼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IAEA가 먼저 자 방류를 해보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하고 아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옳다구나 하고 이제 해서 2016년부터 여론 조성을 했고 2018년에 본격적으로 공청회를 해가지고 결국은 해양 방류가 이제 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대안이 5가지가 있었어요. 2018년 8월에 알프스 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경제산업성 산하자문기관이에요. 네. 여기에서 공청회를 개최를 해요. 5개의 처분 방식을 합니다. 첫 번째가 해양방류, 해양방류. 두 번째가 수증기 방류, 방출, 예, 세 번째가 수소 방출, 네 번째가 지하 매설, 5번째가 지층 주입. 지층 주입.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해양 방류는 우리가 다 아는 거, 바다에 네. 버리는 거. 두 번째 수증기 방류는 이거를 다 끓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없어지나요? 아니 그럼 공중으로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럼 공기 오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공기 오염은 그 정도는 위험하지 않고 않다? 거기는 고기만 위험한 거예요. 일본만. 그러니까 니들이 안고 가라 웬만하면은. 수증기 방출의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감축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방향성이 맞느냐. 제가 이해를 쉽게 하면 해양 방류는 100원 든다고 하면은 수증기 방류는 1000원 들어요. 10배, 수가 없네요. 10배가 들어요. 그 다음에 수소 방출이 있습니다. 네. 수소 방출은 뭘까요? 수소만 빼내서 방출하는 전기 분해를 하는 겁니다. 이 물에다 137만 톤에다 전기 분해를 해서 산소와 수소로 만드는 그럼 거예요. 훨씬 더 돈이 더 자, 들겠는데요? 요거는 얼마가 될까요? 2,000원 들까요? 3,000원 듭니다. 100원이고 3,000원 들어요. 네. 30배 들어요. 30배 자, 그 다음에 지하 매설 방식이 있어요. 지하 네. 매설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땅에다 바로 붓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창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멘으로 이렇게 세멘 나오잖아요. 예. 크게 지하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모르타르와 그냥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반죽으로 네. 만들어서 약간 고체화해가지고 네. 여기다가 묻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 100원이면은 이게 한 50배니까 5,000원 정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층 주입은 저 땅 깊숙한 도게 이거는 100배 드니까 10,000원 되네요. 10,000원, 100원하고 10,000원. 그래서 이제 공청회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시민단체하고 그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은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 일단. 야 우리 그럼 다 죽어 여기. 그렇죠. 사실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후쿠시마의 어부들 아닌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해양 방출이 가장 그게 경제적인 대안이다라고 거죠. 2020년 2월 16일 날 발표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2021년 4월에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하겠습니다.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늦지 않았습니다. 해양 방류를 하지 않고 왜 이거 야 무슨 대안이 있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대안을 다른 데도 아니고 일본 정부가 돈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가장 비싼 지층 주입이 3,976억엔 얘기거든요. 쉽게 네. 얘기하면 4조 원 든다는 거예요. 그때 돈으로. 네. 일본이 돈이 없습니까? 거짓입니까? 4조 원이 없어요? 이게 해양 방출이 34억 원이에요. 340억, 1대 10으로 하면은 340억 가지고 싸게 퉁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그렇죠.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야, 우리가 그러면은 돈 빌려줄게. 한국하고 중국이, 야, 니네 그렇게 그지야? 돈 없으면 우리가 빌려줄게.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이유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가장 싼 걸 택한 거죠. 가장 싸고 이거를 두기가 싫은 거야, 그냥. 일본은 트라우마,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다 털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 싶으니까 이게 돈도 돈인데 그냥 이거 해양 방류할게.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전 이 대목에서 하나 궁금한 거는 2018년도에 일본 정부가 일본 내부에서 공청회를 열었고 2020년도에 어쨌든 해양 방류할 거야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몰래 한 것도 아니고 다 대외적으로 공개됐어요.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왔고 거기에 일본에 뭔가 말을 해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의견을 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 어떠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네,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진영을 떠나서 네. 대한민국 정부는 참 무능하구나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뭐 없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국무조정실 산하에 TF팀을 만들어요. 네. 예. 그래서 아무런 입장을 표명을 안 합니다. TF를 만들었는데. 예, 예.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로. 예, 그 시민사회단체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좀 일본 네. 정부가 방류하겠다라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너희 뭐 하냐.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공식적인 답변이었고. 이게 다 주시하게 근데 왜 그랬냐면은 일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쵸, 안 좋았었죠. 안 좋으니까 야 솔직히 그냥 거친 얘기로 야 우리가 얘기한다고 씨알이나 먹히겠어 일본이 야 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뭐 요런 이제 스탠스였던 거예요.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사이가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시찰단 보냈잖아요. 니네 얘기는 다 들어줄게가 된 거야. 그래. 양 정부가 다 무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 씨알이 안 먹히든 먹히든 우리의 입장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때 문재인 정부도 관계 개선을 하려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접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거를 가지고 굳이 우리가 문제를 삼아서 더 관계를 악화시키지 안 좋은데 이런 스탠스였던 거고 일본하고 친해지니까 이제 야 지금 한미일 안보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런 거 지금 신경 쓸 때야라고 하면서 이제 뭉개고 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시찰단 이렇게 한번 가면 그 예전에 우리가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금지 완전 금지는 아니지만 금지 조치를 하고 나서 이제 일본이 WTO에 가서 이제 제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승소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찰단 이렇게 다녀온 이상 다시 일본이 또 제소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약간 우리의 패소의 빌미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찰단이 갔을 때. 일단은 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그리고 네. 뭐 성일종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는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한일 관계가 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일본이 굳이 무리하게 제소까지 해가지고 한일 관계를 악화해서 여론을 안 좋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사실 감안을 하면은 당장 제소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건 의견입니다. 다만 이거는 언제든지 가능성은 있고 한국 정부가 시찰단을 이렇게 미온적으로 조금 용인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나중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시찰단이 23일에 갔는데 그 23일에 일본 농림수산상 노무라 데스로가 바로 이 후쿠시마 수입 제한 해제도 부탁한다 이렇게 말을 공식적으로 했잖아요. 뭐 그분은 이제 뭐 팔아야 되니까 그분의 역할을 자기 일을 한 거지. 그러니까 뭐 그분에 대해서 기분 나쁘진 않아요.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한국 정부도 사실은 후쿠시마 농산물까지 수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그럼 난리가 날 거잖아요. 나겠죠. 사실은 네. 정부 지지율이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본을 정말 신뢰할 수 있냐라는 거지. 제가 얘기한 것도 희망사항이지 WTO 제소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무슨 짓을 할지를 어떻게 합니까, 일본이. 예. 그러면 일본 정부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치고 그럼 IAEA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IAEA가 먼저 권고를 했던 권고를 거, 했고. 분담금도 많이 내고 있다라는 거. 예전에 이제 IAEA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체르노빌이 1986년에 지금의 우크라이나 구소련에서 터졌잖아요. 네.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기 네. 시작합니다. 체르노빌에서 도대체 얼마나 이게 방사선이 영향을 줘가지고 피해가 사람들이 있었냐. 죽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IAEA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그때 유엔하고 WHO 같이 뭐 한 건데 2005년, 2006년에 이제 체르노빌 포럼이라는 게 이제 해서 거기서 보고서가 나와요. 네. 직접적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거의 이견이 없어. 한 50여 명. 방사선의 그 지역이 피폭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갑상선암이 굉장히 급증합니다. 다른 암보다도 갑상선암이 급증을 했는데 이 갑상선암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했는데 2005년에 IAEA 보고서는 4,000명. 그런데 같이 조사를 했는데 네. WHO가 또 2006년에 별도의 이제 보고서를 내요. 9,000명 이상일 수도 있다. 같은 국제기구인데 숫자가 예. 너무 다르네요. 예. 2배 차이 나네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토치 보고서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민간 과학자들이 이제 유럽의 뭐 진보당이나 이런 데서 녹색당이나 이런 데서 주축이 돼가지고 그거 했는데 그거에 10배에서 15배가 지금 암에 걸려서 죽었을 수도 있다. 치명적 그리고 또 그린피스 같은 경우에는 93,000명까지 죽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과학이라는 게 정말로 이제 불변의 진리냐. 이를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원래 물리적인 어떤 절대 불변에 절대 불변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특히 인체의 영향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느냐, 엄격하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유엔에 그 방사선 무슨 뭐 과학자 학회라는 게 협회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는 방사선으로 인해서 암으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다.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증명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보면은 야 이걸로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물론 늘기는 해서 암이 이걸로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이 해석의 폭이 너무 넓네요. 제가 말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IAEA가 이걸 성분을 봤을 때 이게 과학자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잖아요. 네. 야 해수대야에 스포이드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이게 다 더러워져?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해류가 태평양으로 가지만 심충수 같은 경우에는 남중국해에서 우리나라로 바로 한 돌아온다. 4개월 5개월 만에 돌아와. 그리고 세슘 같이 스트론튬이나 이런 거는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는다. 가라앉아서 이렇게 올 수가 있어. 그리고 배 평형수가 있잖아. 여기에서 퍼가지고 이쪽에서 한국에서 풀면 어떻게? 뭐 이런 류의 이제 가능성들을 얘기를 하잖아.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실은 보수적으로 아니면 개방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수치도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IAEA는 어떤 식으로든 이게 일본이 방류를 하게끔 도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권고를 했었으니까. 저의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는 어쨌든 이 부분을 이제 정부가 어떤 투명한 조사 절차와 이런 걸로 이런 불신들을 좀 해소해줬으면 좋겠는데. 과학자들끼리 의견이 갈릴 때 이럴 때는 어떤 투명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시찰단이라든지 지금의 진행 과정을 봤을 때는 너무 불투명한 게 그렇죠. 많다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와서 IAEA가 문제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결국은 굉장히 자충수를 두고 있다. 불신의 길로 이제 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애시당초 이름이 시찰이잖아요. 그냥 보고 온 거잖아요. 검증을 하는 게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그 시료 채취도 허용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럼 우리 정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지 않나요? 이 상태에서는? 일본이 방류를 하면은 막을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제해양법 위반이라고 해양재판소에 이제 제소하는 방법. 그게 생각보다 빨리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방법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야, 이거 말고 너희들 그런 대안도 검토했다며. 야, 우리 같이 한번 논의해보자. 중국도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반대하고 반대하고 나섰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했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일본 정부 편을 들지? 한국 정부가? 이게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하고 논쟁을 벌인 문제인데 지금 한국의 여당하고 야당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그렇죠. 이게 왜 남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이러고 하고 있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린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사실인데
이 정도 양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버려본 적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가본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과학자 아니지만 이럴 때는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 위험도에 대해서 한번 측정도 안 해보고 전문적으로 연구가 안 돼봤는데 왜 이거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쉽게 얘기하지?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국민들이 특히 환경운동연합이 이제 조사한 거, 리서치뷰에 조사한 것 따르면 86%가 반대를 하잖아요. 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네, 왜 한국 정부가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일본 정부.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일본 정부 편을 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무적으로도 잘못됐고 실질적으로도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요새 이걸 갖고 옛날에 2008년 소고기 막 촛불 집회처럼 광우병 파동을 일으키려는 거 아니냐 야당이 막 그렇게 막 너네가 막 의심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오염수가 괴담이나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럼 광우병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광우병이 실제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확률의 문제예요. 광우병은 확률의 문제였어요. 전 세계에서 다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30개월 가가지고 이상 왔었죠. 덜컥 받아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그때도 과학자들마다 이제 이견이 있었어요. 결국 그래서 국민들이 이거에 반발이 심하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다시 우리 30개월 미만만 하겠다라고 한 거고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동물 사료 이제 안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은 것들은 안 쓰게 되면서 광우병이 지금 드물게 아주 드물게 거의 발생을 안 하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와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바뀌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마치 광우병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실제하지도 않았던 거 괴담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문제가 많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이 요구하니까 했잖아요. 그럼 윤석열 정부는 지금 할 자세가 돼 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80 몇 %, 6%가 반대를 방류를 하는데 그럼 재협상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이거 검증을 하든 아니면 제소를 하든 이렇게 할 의지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명박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명박보다 못하다. 아니 이거는 그렇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한 태도로 보면은 이명박보다 훨씬 못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근데 일본이 이렇게 방류를 하면 어쨌든 우리는 피해를 입잖아요. 그게 뭐 어느 정도의 피해인지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그 반대급부를 우리가 얻는 게 있나요? 아니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더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도 있는지 어떤 외교 협상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제 외교관 그리고 대일 외교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감정적 반일주의가 이게 한미의 안보 동맹을 해쳤고 굉장히 이게 북한 핵으로부터 우리가 불안해졌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 우선이다. 관계 복원이 우선이다라는 이런 입장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안티 문재인인데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친미파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수위에 있잖아요. 네. 친미 자주파도 있어요. 우리가 미국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라는 친미파가 있고 친미 원리주의가 있습니다. 약간 탈레반 같은 느낌이죠.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다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관계가 제일 중요해. 미국하고 틀어지면 안 돼. 절대 안 되라는 이제 친미 원리주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원리주의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태호 이제 안보실 1차장이나 원래 그 전에 이제 논문을 썼던 거나 보면은 일본하고의 관계 개선이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일본하고 안보 동맹을 맺는 거 사실상 이런 것들이 한반도의 어떤 안전을 가져오는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런 세계관을 가진 분들이 지금 상당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관계 자체가 중요하니까 일본이 해주는 거는 웬만하면은 다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 그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1차 일본에서 했을 때 그때 심지어는 평화헌법 관련해서 일본의 선제 타격까지 그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 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북한이 위협을 하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는 뭘 받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요. 가잖아요? 이게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래요? 일본하고의 관계 개선이 제일 시급하다. 지금은 한미 안보 동맹. 그거를 이제 얼마나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반대를 하든 동의를 하든 좀 밸런스를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일본하고의 관계 개선 정말로 바랬고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지만은 이건 아니지 그래도 그렇죠. 여기까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진짜 일본의 선제 타격도 용인해주고 뭐
다 줄 거 다 주고 막 오염수 방류도 해주고 뭐 실시간 정보까지 군사 정보까지 다 준다고 하는데 그럼 군사 동맹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지 일본하고 군사 동맹까지 가려면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좀 근데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예. 생각이 다르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잘 뽑아야 된다라는 우리가 조언을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